네, 여러분 두 번째 시간 경찰 조직의 편성 원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경찰 조직의 편성 원리라고도 하고 조직의 원리라고도 합니다. 그냥 그것이 개전 명통조죠. 계층제 원리, 전문화의 원리. 이 전문화의 원리는 분업의 원리라고도 해요. 똑같은 말입니다. 전문화, 분업. 저 행정어로 가면 좀 다른 의미로 또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경찰 안에서는 전문화, 분업 다 그냥 똑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명령 통일의 원리. 그다음에 통솔 범위의 원리, 그다음에 조정의 원리 이렇게 있습니다. 자, 먼저 계층제 원리를 보시면, 자, 계층제란 권한 책임의 정도 및 난이도에 따라, 왜 이런 말이 나와? 계층을 짓는 거잖아요. 지금 급수를 구분하는 거잖아요. 계층제, 계층별로 구분하는 겁니다. 그것이 권한 책임의 정도 및 난이도에 따라. 그래서 1급은 권한 책임 난이도가 높은 것이고 9급은 권한 책임 난이도가 낮은 거죠. 오케이? 계층제가 계층을 구분하는 겁니다. 이 일의 종류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직군, 직렬, 직류로 막 일의 종류를 뭐 산림, 경찰, 세무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에요. 계층을 구분하는 거잖아요. 계층제가. 그래서 그것이 권한, 책임, 난이도에 따라서 계층을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층제는 권한, 책임의 정도 및 난이도에 따라서 직무를 상하로 등급화시키고 상위로 갈수록 권한과 책임이 무거운 임무를 수행하도록 편성하고 하위주로 갈수록 그 반대고 이 등급 간의 그다음에 등급 간의 명령 복종 체계를 확립하는 거. 이게 계층제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공무원들을 이 집단에 딱 넣어. 피라미드 조직에 우겨둔 다음에 계층을 지어. 그 다음에 명령 복종 관계를 딱 부여해. 그러면 질서가 확 잡혀버리는 것이죠. 그걸 갖다가 이제 계층제 원리라고 합니다. 자, 아래 주의를 보시면 계층제, 이게 틀린 지문이에요. 어디가 틀렸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어디가 틀렸어요? 자, 계층제 원리는 조직 구성을 각자가 맡은 임무의 기능 및 성질상 차이로 구분해서 보수를 달리하는 통제 체계의 수립을 위한 것이다. 뭐가 틀렸어? 기능 및 성질상 차이로 구분해서. 이게 틀린 거죠. 기능 및 성질상의 차이로 구분하는 거. 이것은 뭐야? 직무 분석하고 직무 평가에서 직무 분석입니다. 그래서 일의 종류별로 나누는 거, 세무, 경찰, 일반 행정, 산림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이 이 기능 성질상의 차이로 구분하는 것이고, 지금 계층제는 뭐예요? 일의 종류를 나누자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등급으로 나누는 거. 등급으로 뭘 가지고서 권한, 책임의 정도 및 난이도에 따라서 등급을 나눠가지고 상위 직급한테는 권한과 책임, 난이도를 높은 것을 주고 하위 직급한테는 권한과 책임, 난이도를 낮은 것을 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구분할 줄 아셔야 되고요. 자, 계층제 원리의 장단점을 보시면 장점이 능률성과 책임성의 명확성을 보장하는 수단. 자기 임무를 딱딱딱 정해 놓으니까 계층제를 지어서 상위 직급에는 이 권한, 책임, 난이도가 높은 일을 부여하고 하위 직급은 그런 것들은 적은 것을 부여하니까 그런 임무 배분을 통해서 능률성과 책임성의 명확성을 보장하고요. 이번에 무엇보다도 조직의 일체감과 통일성을 확보하죠. 딱 그냥 왁구가 딱 잡혀버리는 것이죠. 공무원들을 저 왁구에다가 딱 집어넣어놓고 계층을 딱 구분해, 직급을 딱 구분해, 명령 복종 체계를 딱 부여해 하는 순간 그냥 질서가 확 잡혀버리죠. 여러분 서로 여러 사람을 두면서 평등하게 딱 넣어놔. 그냥 치고 패고 싸우는 거예요. 딱 등급을 매겨 놔야 위에 사람이 지시를 하고 밑에 사람이 따르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층제를 딱 해놓으면 조직의 일체감, 통일성을 확보, 즉 왁구가 그냥 질서가 확 잡혀버립니다. 자, 5번 조직의 안정성 확보. 틀에 잡혀버리니까. 6번 조직 내 갈등이나 분쟁이 계층 구조 속에서 용해돼 버리죠. 그래서 그냥 이게 우리 현장에서 동료들과 싸울 때가 있죠. 막 치고 빼고 싸울 때도 있어요. 막 동료들과 싸워. 그냥 싸우지만 고참이 나타나. 잘 안 싸우죠. 그죠? 특히 과장이나 서장이 나타나. 계속 싸우겠어? 싸우다가 작살나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계층제 그 구조 만들어 놓은 거 그 자체가 조직 갈등 해결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 자체가. 평등하게 놔. 그럼 평등한 것이 좋은 것 같지만 평등하게 놓으면 싸우는 것이죠. 인간 세상이라는 것이 다 평등해. 그럼 누구 말을 따를지 모르기 때문에 다 싸우는 거죠. 그래서 말을 들을 상하를 구분시켜 놓는 것이 이 계층제 원리입니다. 자, 7번에 권한과 책임을 계층에 따라 분배해서 의사결정의 검토가 이루어져서 신중한 업무 처리 됩니다. 왜 그래? 결제 단계가 있잖아요. 계층제는 계장 결제 맡아, 과장 결제 맡아, 서장 결제 맡아. 결제 맡으면서 각각 한 번씩 검토함으로써 신중한 의사결정의 밑바탕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계층제가 단점이 1번 조직의 경직화를 초래하죠. 이렇게 계층제를 만들어 놓으면
그냥 계층제 자기 목표로 돌아가는 것이죠. 원래는 이제 국민을 위해서 움직이라고 계층제를 만들어 놓은 것인데 계층제 자체 논리로 막 돌아가 버리죠. 그래서 조직의 경직화를 초래해서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의 도입이 어렵고 동태적인 인간관계 형성을 저해합니다. 3번. 아까 계층제가 신중한 업무 처리를 유도한다고 장점에서 나왔었지 않습니까? 근데 계층의 수가 많아지면 그 계층제 때문에 일 업무 처리하는데 방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도 계장 결제 맡아. 시도청에서 계장, 과장, 부장, 차장, 청장 결제 맡으려면 결제 받는데 일주일 걸려요. 어떤 일을 빨리빨리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단점 3번에 계층 수가 많아지면 의사소통의 단계가 늘어나서 업무 흐름이 차단되거나 업무 처리 과정이 지연되고 관리 비용이 증가되고 그래서 계층 간 수직 간 갈등 증가가 우려됩니다. 계층 사이에. 그래서 그것을 종적 조정의 저해라고 합니다. 계층 사이에 지금 높은 사람들하고 낮은 사람들하고 계층 사이에 일의 옆 부서하고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횡적 조정의 저해라고 하면 안 되고 종적 조정의 저해 현상을 비판하고요. 자, 4번에 인간의 자아 실현 욕구나 성취 욕구의 추구와의 조화가 곤란하죠. 그래서 조직하고 그 구성원하고 갈등 관계가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래? 이 계층제 조직으로 일사불란하게 만들어 놓으면 자율이나 개성이라든가 뭐 의견을 듣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좀 소홀히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구성원은 계층제 속에서 구성원은 계층제 속에서 부품처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인간의 자아 실현 욕구나 성취 욕구 추구와의 조화가 곤란하고요. 5번 환경의 신축적인 대응이 곤란합니다. 왜 저렇게 대규모 계층제 조직을 만들어 놓으면 자체 논리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조직이 국민을 위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체 유지를 위해서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환경의 신축적인 대응이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통솔범위의 원리. 자, 통솔범위의 원리란 이게 별것이 아닙니다. 한 명의 상관이 몇 명의 부하를 거느릴 수 있느냐 이게 통솔범위의 원리예요. 그러면 이 조직의 원리로서 통솔범위의 원리라고 했으면 한 명의 상관이 도대체 몇 명의 부하를 거느릴 수 있는지 몇 명이라고 찍어줘야 되잖아요. 안 찍어줍니다. 그래서 이 통솔범위의 원리에서는 한 명의 상관이 몇 명의 부하 직원을 거느릴 수 있느냐의 문제가 바로 통솔범위 원리인데 딱 몇 명이 적당한 부하 직원의 수다라고 찍어주진 않아. 그냥 이럴 때는 통솔범위가 좀 늘어나고 즉 더 많은 부하 직원을 거느릴 수 있고 이럴 때는 통솔범위가 줄어들고 즉 이럴 때는 더 적은 부하 직원을 거느릴 수 있고 이런 것만 얘기해 줍니다. 즉 부하 직원의 수를 결정할 때는 다양한 요인들을 감안해서 부하 직원의 수를 결정해야 된다는 그런 원리가 이 통솔범위의 원리입니다. 어떤 마법의 수를 제시해 주진 못합니다. 그래서 통솔범위의 원리란 1인의 상관 또는 감독자가 효과적으로 직접 통솔할 수 있는 부하의 수를 정하는 원리예요. 근데 마법의 숫자를 말해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통솔범위의 원리에 마법의 원리, 통솔범위의 원리는 없는 거지 사실은. 이럴 땐 이렇고 저럴 땐 저렇고 그런 것만 얘기해 주는 것이 통솔범위의 원리입니다. 통솔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면 즉 부하 직원을 너무 많이 거느리면 통솔력이 약화되고 따라서 아래 여러 요인들을 고려해서 적정한 통솔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자, 3번에 통솔범위 원리는 구조조정의 문제와 깊은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솔범위 원리는 구조조정의 문제와 구조조정과 깊은 관련이 있어. 이걸 순서를 바꿔서 구조조정의 문제와 깊은 관련성이 있는 조직의 원리는 뭐야? 통솔범위 원리입니다. 왜 그래? 여러분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아요. 구조조정이 뭐 과를 통폐합해가지고 막 과를 새로 만들기도 하고 과를 없애기도 하고 이것이 이제 구조조정이지 않습니까? 과를 없애면 거기서 근무하던 직원들을 다 그냥 잘려? 아니죠. 일부 잘리고 일부는 다른 과로 가는 것이고 그래서 과를 없애면 다른 과 인원이 늘어나는 거지. 늘어나니까 통솔범위가 늘어나는 거야. 또 과를 새로 하나 만들면 전부 다 새로 뽑아 아니겠습니까? 옆에 과에서 막 데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과들은 통솔범위가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구조조정과 깊은 관련을 가진 조직의 원리가 통솔범위의 원리입니다.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과를 없애기도 하고 새로 만들기도 하고 그런 것이니까 그걸 연상시키셔야 됩니다. 자, 통솔범위의 결정 요인은 먼저 미리 좀 말씀드리면 이 통솔범위 결정 요인이 조직원들끼리 잘 알면 통솔범위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잘 아는 것이 뭐예요? 서로 잘 만날 수 있으면 서로 막 많이 이렇게 서로 많이 만나서 뭐 밥도 먹고 이렇게 많이 만날 수 있으면 통솔범위가 늘어나고 그렇지 않으면 통솔범위가 줄어듭니다. 왜 그래? 서로 잘 알면 더 많은 직원을 거느릴 수 있죠. 잘 모르면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니까 많은 인원을 거느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잘 알면 많은 인원을 거느릴 수 있는 겁니다. 그 포인트를 두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조직의 역사, 신설 조직보다 기성 조직이 통솔범위가 넓습니다. 왜? 오래된 조직은 서로 잘 알지. 오케이?
새로 만든 조직은 뭐 누가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거느릴 수 못하는 것이죠. 누가 내가 뭐 시키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니까. 그러나 오래된 조직은 사람들의 성향을 잘 알고 서로 잘 아니까 내가 어떤 지시를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할지를 아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거느릴 수 있는 것이죠. 조직의 역사, 기성 조직, 오래된 조직이 통솔 범위가 넓고요. 2번이 엄청 헷갈리는 거예요. 2번하고 5번이 제일 헷갈립니다. 2번하고 5번. 이해됐다가도 또 헷갈리기도 하고 막 그래. 또 시험장 실컷 다 아는 건데 이 행정학이 그래요. 행정학이 아는 내용인데 시험장에서 살짝 헷갈려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행정학을 볼 때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하여튼 아는 내용이라고 안 보시면 안 되고 아는 내용도 계속 떠보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조직의 규모가 뭐냐면 조직의 규모가 클수록 통솔 범위가 좁아져요. 아까 뭐 기성 조직 이거랑 뭐 연관된 논리가 아니에요. 신설 조직, 기성 조직 이거랑 연관된 문제가 아니라 별도입니다. 별도. 자, 조직의 규모가 클수록 통솔 범위가 좁아지고 조직의 규모가 작을수록 통솔 범위가 넓어집니다. 왜 그래? 여러분 삼성 같은 큰 조직은 옆 부서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 부서만 신경 쓰는 거예요. 우리 경찰도 그렇죠. 경찰서에서는 옆 부서 다 알죠. 경찰청에서는 옆 부서 신경 안 쓰죠. 경찰청은 너무 크죠. 옆 부서 신경 안 써. 내 부서만 신경 쓰는 거예요. 조직이 크면 그렇게 됩니다. 조직이 크면 옆 사람 신경 안 쓰게 되죠. 나만 신경 쓰게 되죠. 조직이 좀 작으면 적정한 규모면 옆에 사람도 신경 쓰고 막 눈에 들어오지. 우리 지금 프라임 경찰학원 한 7, 80명 돼요. 서로 다 알아. 알 수밖에 없지. 조직이 적절하게 작으니까 싸그리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옆 부서 뭐 어제 회식했다더라 이런 거 다 아는 것이죠. 삼성같이 큰 조직은 내 부서 6, 7명, 7, 8명 그만해. 이것만 알지. 옆에서 뭘 하든지 신경도. 왜냐면 너무 많으니까 옆에 있는 것들이 눈에 들어오질 않는 것이죠. 우리처럼 작은 조직은 몇 개 부서 없으니까 옆에 부서 누구 결혼한다더라 뭐하더라 다 아는 것이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조직의 규모가 삼성처럼 커버리면 통솔 범위가 작아요. 삼성에서 한 관리자가 뭐 몇십 명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 있어? 전부 다 대여섯 명, 7, 8명 쫙 세부적으로 따다다다 이렇게 딱 쪼개져 있죠. 우리 프라임 같은 조직은 한 사람이 뭐 4, 50명도 관리할 수 있는 것이죠. 다 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조직의 규모가 클수록 통솔 범위가 좁아지고 조직의 규모가 작으면 통솔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왜? 조직의 규모가 작으면 공식적 접촉 이외에 비공식적 접촉이 많이 이루어지죠. 조직원이 한 7, 80명밖에 없어. 그러면 다 뭐 왔다 갔다 하다가 술도 한 잔씩 같이 마시고 밥이라도 함께 먹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삼성 같은 조직에서는 우리 부서 사람하고 먹지 옆 부서 사람이랑 어떻게 먹냐고. 옆 부서가 수도 없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자, 공간적 요인.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것보다 한 장소에 모여 있으면 통솔 범위가 넓어집니다. 왜? 서로 자주 만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교통통신이 발달해서 통솔 범위가 넓어지고요. 자, 4번에 업무의 성질. 업무의 종류가 단순할수록 통솔 범위가 넓어지고요. 당연하죠. 뭐 인형 눈 붙이는 것은 관리자 한 명이 500명, 1000명도 관할할 수 있죠. 저 위에서 딱 이렇게 500명, 1000명도 관할할 수 있죠. 그런데 업무의 종류가 복잡할수록 뭐 전문직이나 연구직 이런 것은 통솔 범위가 좁아지죠. 뭐 대여섯 명, 끼키야 7, 8명 정도밖에 관할하지 못하죠. 자, 5번에 감독자나 부하의 능력이 우수할수록 통솔 범위가 넓습니다. 이것을 저 위에 전문직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안 돼요. 전문직, 연구직, 업무가 복잡할수록 이게 전문직이나 연구직 이런 것은 통솔 범위가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이 감독자나 부하의 능력이 우수할수록 이게 전문직 이런 거랑 하면 안 돼. 또 다른 조건 똑같은데 감독자나 부하가 똑똑해. 더 많은 사람 거느릴 수 있는 것이고, 아니 감독자가 똑똑해. 더 많은 사람 거느릴 수 있는 것이고, 부하가 말귀를 잘 알아들어. 더 많은 사람 거느릴 수 있는 것이죠, 감독자가. 그래서 이걸 뭐 전문직이냐 연구직이냐 이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다른 조건은 다 똑같은데 감독자나 부하가 똑똑해. 그러면 통솔 범위가 넓어지면 더 많은 인원을 거느릴 수 있는 것이죠. 6번 참모기관과 정보관리체계가 발달했어. 그러면 이제 통솔 범위가 또 넓어지는 것이고요. 그 밑에 화살표에 청사의 규모는 통솔 범위 원리와 관련이 뭡니다.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습니다. 왜 그래? 청사를 20층으로 짓건 15층으로 짓건 통솔 범위하고는 상관없지. 오케이?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자, 맨 끝에 통솔 범위와 계층의 수는 반비례 관계래요. 왜 그래? 똑같은 100명이 있는데 급수를 줄여 놓으면 한 급수에 많이 있겠죠, 사람이. 계층을 넓혀 놓으면 한 계층에 인원이 적어지겠죠. 오케이? 이 계층의 수가 1급, 2급, 3급, 4급, 5급 이런 겁니다. 계층의 수가 5개가 있어. 그럼 여기에 각각 100명이 20명씩 들어가야 되잖아요.
한 부서의 인원이 많아지는 거예요. 통솔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계층의 수가 줄면, 근데 계층의 수가 많아지면 한 10까지 있어. 그러면 인원이 분산되잖아. 20명씩 있던 것이 10명씩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느리는 인원수가 줄어드는 것이죠. 계층의 수가 늘어나면 거느리는 인원수는 줄어들고, 계층의 수가 줄어들면 거느리는 인원수는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반비례죠, 반비례. 계층 수가 늘어나면 한 부서 인원이 줄어들고, 계층 수가 줄어들면 한 부서 인원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반비례죠. 계층 수가 늘어나면 통솔 범위, 한 부서 인원은 줄어드는 거죠. 오케이? 예. 계층의 수가 늘어나면, 오케이, 저기 이해 없으시죠? 이해 없으시죠? 예, 예, 예. 자, 명령 통일의 원리. 명령 통일의 원리란 한 조직원은 한 사람의 상관으로부터만 명령을 받고 보고도 한 사람에게만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명령 체계를 통일시키는 것이죠. 지시도 한 사람한테 받고 보고도 한 사람한테 하고, 이 명령 체계를 통일시키는 거, 이것을 명령 통일의 원리라고 합니다. 자, 이번 명령 통일의 원리의 필요성이 둘 이상의 상관으로부터 지시나 명령을 받게 되면 업무 정책이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다음 페이지. 자, 문제점이 있어. 이 명령 통일의 원리에. 뭐냐면 한 상관으로부터만 지시를 받아야 돼. 그리고 보고도 한 사람한테만 해. 근데 그 상관이 없어버리면 조직 전체가 멈춰버리죠. 그렇죠? 1급부터, 예를 들어 1급부터 9급이 있는데 나는 저 사람한테만 명령을 받고 저 사람한테만 지시한다. 5급이 딱 없어지면 6급은 4급한테는 절대로 보고하지 않고 5급한테만 해야 되잖아요. 5급이 없어버리면 조직 자체가 멈춰져 버리죠. 고지곧대로 이것을 적용해버리면, 명령통일의 원리를 고지곧대로 적용해버리면 조직이 멈춰버리는 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명령통일의 원리는 일정한 수단으로 보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일정한 수단으로 보완하는 그 수단이 뭐예요? 유임을 한다든가, 대리 체계를 가동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 명령 통일 원칙을 보완하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거기 문제점 보완책을 보시면 1번 명령 통일의 원리를 너무 철저하게 지키면 오히려 지시 명령자의 사고 등으로 인한 지시와 보고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 명령 통일의 원리입니다. 2번 따라서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대행 체제를 둔다든가, 사고가 났을 때는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미리 정해놓는 것이죠. 둘째 주 끝에 권한의 유임 제도를 둔다든가, 이런 거. 그래서 대행 대리 체제, 유임, 이런 것들이 명령 통일 원리를 보충하는 그런 제도고요. 3번에 수사경찰이 내부 관리자와 검사로부터 이중의 지시를 받던 과거 형사소송법 체계는 명령 통일의 원리에 반하는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상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야 되는데 수사과장한테도 지시받고 검사한테도 지시받고, 옛날에 그랬었거든요. 검사한테는 서류로 지시를 받고 수사과장한테는 이빨로 지시를 받고 막 그랬었던 시절이 있었죠. 아래 분업의 원리, 전문화의 원리라고도 하고요. 1번 끝에 구성원에게 가능한 한 가지의 주된 업무를 분담시킴으로써 조직관리상 능률을 향상시키려는 것이고요. 3번의 둘째 줄, 인간 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즉 혼자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혼자서 막 여러 가지 일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인간의 한계를 서로 분담함으로써 극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 이 분업의 원리고요. 그 밑에 다만 분업화의 정도가 높아질수록 조정과 통합은 곤란해지죠. 막 쪼개져 있어. 그러면 그것을 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서너 개로 쪼개져 있는 것하고 한 100개로 쪼개져 있는 거하고 조정하는 것이 100개로 쪼개져 있으면 진짜 어렵죠. 우리 이제 학원에서도 강의하는 사람이 한 서너 명밖에 없어. 그러면 시간표 짜기 좋지만 100명 강의한다고 해서 그 시간표 짜는 거 진짜 어렵죠. 그래서 그런 원리고요. 자, 분업의 원리의 장점이 분업하면 능률적이 되죠. 한 가지 업무만 하니까 능률적이 되고 전문화를 확보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시간 경비를 절약할 수 있죠. 다만 단점이 흥미를 저하시키고 그냥 부품이 돼버리니까 그 사람이 아주 세부적인 하나의 일만 해버리면 흥미가 저하되고 부품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아버리죠. 그래서 흥미가 저하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분업화 시켜놓으면 부처 할거주의, 이 할거주의가 생기죠. 왜냐? 자기가 하는 일, 그 분업화된 자기가 하는 일, 자기 부서에서 하는 일, 그것만 그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옆 부서와 협의나 협력 같은 것들이 안 되는 현상, 할거주의가 만연하게 될 수 있고요. 3번, 일부분만 하니까 전체적인 통찰력은 약화되고요. 4번, 구성원의 부품화로 인한 소외감을 느낄 수 있고요. 자, 오른쪽 조정과 통합의 원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정과 통합의 원리. 2번, 조정이란 경찰행정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의 각 단위와 구성원의 노력과 행동을 질서정연하게 배열하고 통일시키는 작용을 이 조정이라고 합니다. 끝에 구성원이나 단위기관의 활동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통일해서 조직의 목표 달성을 높이려는 원리가 바로 조정과 통합의 원리입니다. 밑에 미국의 행정학자 문이라는 사람은 이 조정의 원리를
조직의 제1의 원리다. 이렇게도 불렀어요. 조직의 제1 원리다. 이게 뭔 표현이야? 가장 중요한 원리라는 것이죠. 왜 이런 표현을 해? 여러분, 우리 인간이 조직이 어떤 조직의 구성원은 조직이 잘 되기를 바랄까요? 조직이 잘 되기를 바라죠. 그런데 우리 이제 현장에서 옆 부서에 어떤 나쁜 일이 생기면 다른 부서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막 같이 슬퍼해 줄까요? 옆 부서에서 엄청 좋아합니다. 왜 그래? 경쟁자잖아. 그렇죠? 우리 조직의 목표를 함께 달성하는 동료들이에요. 옆 부서들도. 그렇죠. 우리 조직의 목표를 함께 달성하는 옆 동료 부서들이에요. 그러나 내 경쟁자가 내 옆에 부서들이야. 그래서 옆에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옆에 부서에서 음주운전 사고 났어. 그러면 다른 부서들에서는 막 웃는다니까요. 진짜야. 그게 인간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속성이 원래 그런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이런 말씀 했잖아요. 인간이란 존재가 다른 사람들의 불행을 밟고서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가 인간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교통사고가 났어. 나만 다쳤어. 엄청 아파. 근데 다른 사람들은 죽었어. 나만 팔만 부러졌어. 좋다니까요. 똑같이 팔이 부러진 건데 나만 부러졌어. 엄청 아파. 근데 다른 사람들은 죽고 나는 팔만 부러졌어. 엄청 아픈 게 아니라 엄청 좋다니까. 인간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직에서 조직원들을 둬. 그러면 그 조직원들이 조직을 위해서 막 일할 것 같아. 그다음에 부서를 둬. 그럼 부서들이 다 힘을 합해서 조직이 잘 되게끔 조직 목표를 해서 움직일 것 같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조직원들이나 부서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조직이 조직 목표를 달성하려면 가만히 두면 안 되는 거죠. 조직원들 전체를 또는 부서들 전체를 조직 전체의 목표를 향해서 움직이도록 막 조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막 끌고 당기고 막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기업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기업도 마찬가지고 이 조정 기획 부서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청에 기획조정관이 있어요. 기획조정관이. 그게 조정 업무를 하는 겁니다. 기획조정관. 전체 목표를 세우고 1년에 막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항상 막 끄집어내고 어디 막 도태된 과 있으면 막 분발하라고 막 촉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조정 업무입니다. 민간 조직도 다 있잖아요. 뭐 삼성도 뭐 미래 전략실이 있다가 지금 뭐 명칭이 바뀌어가지고 또 다른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 가만 놔두면 삼성은 회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회사를 가만 놔두면 다 삼성을 위해서 일할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자기만 위해서 일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속성, 조직의 속성이라니까요. 그래서 조직 전체적인 차원으로 조정을 해주면서 끌어당겨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조정의 원리를 조직의 제1의 원리라고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3번. 2번 필요성을 보시면 둘째 줄에 중간에 구성원의 행동통일. 이 행동통일이 목표를 향한 행동통일이죠. 목표를 향해서 구성원들이 행동통일을 해주려고 하면 이 조정과 통합이 필요하고요. 2번에 조정의 기능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종적인 원리. 이 최종적인 원리, 이 표현도 가장 중요한 원리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3번 갈등의 조정과 통합 방법을 보시면 이 갈등의 조정과 통합 방법, 갈등의 원인이 많이 있겠죠. 지금 좀 덥나요? 여러분 힘내세요. 뭐 졸리면 좀 기계 좀 켜시고 저 벌떡 일어나시고 뒤로 좀 나가시고 이렇게 좀 힘내세요, 여러분. 졸면 순간 졸면 10분이 순삭이야. 그렇죠. 그래서 힘내시고요. 자, 갈등의 조정과 통합 방법. 여기에서 갈등의 원인에 따라서 서술하는 것을 잘못 연결하면 틀린 지문으로 이렇게 막 내죠. 그래서 갈등의 원인이 세분화된 업무 처리이기 때문에, 즉 업무를 너무 쪼개놔서 갈등이 생기면 업무를 묶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업무 처리가 잘 통합한다든지 연결하는 장치를 마련한다든지 대화 채널을 확보한다든지 뭐 논리적으로 가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자, 두 번째, 부서 간 갈등이 일어나고 있을 때는 더 높은 상위 목표를 제시한다든지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게 한다든지, 부서끼리 싸우면 더 높은 상위 목표를 제시한다든지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도록 한다든지. 자, 세 번째, 한정된 인력이나 예산 때문에 갈등이 생겨. 즉 인원이 부족하거나 예산이 부족한 것 때문에 갈등이 생겨.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은 인력이나 예산을 충원하는 것이죠. 당연한 겁니다. 논리적인 겁니다. 그래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관리자가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그 우선순위에 인력 예산을 우선순위대로 맞춰준다든지, 그러면 사람들끼리 감정 나게 막 싸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오케이? 인력 예산을 충족시켜 주든지 가장 근원적인 해결 방법이죠. 인력 예산이 부족해서 갈등이 생겨. 인력 예산을 채워주든지, 인력 예산을 채울 수 없다면 관리자가 우선순위를 정해줘가지고 우선순위대로 그러면 하면 되니까 구성원들끼리 싸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시간적으로 급박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갈등이 생기면 그 갈등을 막 풀어야 되는데 갈등을 풀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없을 만큼 급박한 어떤 것이 있어. 급박할 때는 상관의 판단과 명령에 의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고요. 네 번째, 저기 4번, 방가로 4번, 문제 해결이 곤란한 경우. 문제 해결이 곤란한 경우 밑에 그냥 적어놓은 것이 그것도 갈등 해결 방안이에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어떤 갈등이 있는데 해결하기 어려워. 그러면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지. 그러지 않아요? 어떤 갈등이 해결할 수 없는데 해결하려고 그래? 늪에 빠져버리죠. 예를 들어서 미국이 이제 세계 지도국이지 않습니까? 미국이 중동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해결할 수 없으면 해결할 수 없게끔 놔둬야 돼요.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하려고 막 개입해. 그러다가 늪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갈등을 완화하는 데 만족한다든지 또는 그냥 적정하게 타협한다든지 아니면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결정을 보류 회피, 즉 지연작전 쓰는 거죠. 해결할 수 없는데 억지로 해결하려고 그래. 늪에 빠져버려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게 조직의 원리지만 인간 세상 사는 지혜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행정학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적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어떤 해결할 수 없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쉽게는 잘 안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해결할 수 없어? 아니 저기 실은 이 남녀 사귀다가 싫어. 그럼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떨어뜨리는데 나 지금 공부해야 돼. 근데 내 옆에 있어. 어떻게 떨어뜨려? 그렇죠? 공부 끝나고 그냥 놔두는 거야. 놔뒀다가 공부 끝나고 나서 해결해야죠. 좀 적절한 비유가 좀 됐나요?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지연작전이 최고입니다. 그 지연작전도 해결 방안이 되는 것이죠. 우리 행정학에서는 지연작전도 해결 방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이 곤란한데 완벽한 해결을 추구하려면 거기서 늪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적절하게 완화되는 것에서 만족한다든지 적절한 타협에 만족한다든지 아니면 지연작전, 결정을 보류하거나 회피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쓰는 것도 지연작전도 갈등 해결 방안의 하나인 것이죠. 자, 장기적 대응 방안은 거기 중간에 제도 개선, 행태 개선. 오케이? 제도 개선, 행태 개선. 제도 개선, 행태 개선이 장기적인 갈등 해결 방안입니다. 아주 제도를 뜯어 고친다든지 행태 자체를 뜯어 고친다든지 그러면 장기적인 해결 방안입니다. 제도 개선, 행태 개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여러분 정책 결정 모형이 있어요. 아 진짜 어려워요. 정책 결정 모형이. 근데 여러분 정책 결정 모형 안에 개인적인 모형이 있고 집단적 차원의 모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집단적 차원의 모형 안에 쓰레기통 모형인데 쓰레기통 모형이 여러 번 출제됐어요. 특히 이제 경관에서 여러 번 출제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지금 이제 저기 출제된 것이 경관에서만 이 정책결정 모형이 많이 여러 번 출제됐어요. 그런데 이 정책결정 모형 제가 조금 약간 확장해서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넣어놓은 이유가 행정학이 큰 줄거리가 조직, 인사, 재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행정학의 주류가 뭐야? 정책학이에요. 행정 안에 정책학이 오늘날 행정학의 주류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지금 경찰학 안에서 행정법만 엄청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행정학 파트 안에서는 출제할 데가 없다니까. 내용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서 뭐 경찰 행정 통제, 경찰 통제 관련해서 경찰 감찰 규칙, 경찰 인권보호 규칙 이런 것들도 막 엄청 중시되잖아요. 출제할 데가 없으니까 거기서 막 나오니까. 그래서 행정학 파트가 많이 강화된다. 1순위가 이 정책 결정 모형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조금 확장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자 보시면 정책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대안들 가운데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연구하는 모형을 정책 결정 모형이라고 합니다. 즉 정부가 이 공공 기능에서 국민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영향을 미치는데 그중에서 정책으로서 영향을 미치죠. 근데 도대체 그 정책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학문이 바로 정책학이고 정책학이 행정 안에서의 주류, 아주 주류입니다. 주류. 그래서 이 정책학의 가장 기본이 정책 결정 모형이거든요. 그 정책 결정 모형이 개인적 차원의 모형으로서 한만 점혼체가 있고 나머지가 이제 집단적 차원의 정책 결정 모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만 점혼체를 한번 살펴보시면 여러분 여기가 말들이 엄청 어려워요. 막 어려워서 뭐 내용이 어려워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비슷한 표현들이 엄청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가장 확실한 단어들로 좀 구별을 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보실 때 제가 지금 완전 여기 좀
빨간 글씨로 써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다가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조금 구별되는 단어들을 조금 더 동그라미 좀 더 치세요. 그래서 그런 단어들 위주로 좀 숙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합만점원체, 합리모형, 개인적 차원의 정책결정 모형이요. 이 정책결정을 정책결정 모형이라고도 하고 의사결정 모형이라고도 합니다. 정책결정이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책결정 모형, 의사결정 모형. 자, 개인적 차원의 정책결정 모형이 합만점원초예요. 그래서 합리모형, 만족모형, 점증모형, 혼합모형, 그 다음에 최적 모형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적인 문구가 있어. 그것이 뭐냐면 이 합리모형은 인간의 합리성을 전제로 해서 모든 대안을 검토해서 최적의 대안으로서 정책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합리모형은 완전한 합리성을 전제로 해서 최적 대안을 정책으로서 도출하려고 하는 것이 이 합리모형이다. 여러분 적을 필요 없어. 거기 다 있어요. 자, 만족모형은 이 가장 중요한 것을 좀 구분해 주는 겁니다. 이 만족모형은 인간은 완전한 합리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제한된 합리성 정도가 아니냐, 인간이다. 그래서 제한된 합리성을 바탕으로 해서 합리적인 대안이 아니라 적정하게 그냥 만족 대안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이고, 행정 역시 만족스러운 대안 정도밖에 추구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이 이 만족 모형입니다. 점증 모형은 정치적 합리성을 추구합니다. 정치적 합리성. 왜 그래? 어떤 특정 사회에서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면 그 의사결정, 정책결정을 하려고 할 때 그 정책결정을 두고 참여자가 엄청 많은 거죠. 그래서 이게 선진국 모형이에요. 선진국은 누구든지 막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완전한 선진국은 아니지만 거의 선진국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어떤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면 반대하는 사람들은 가서 막 데모하고 막 엄청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선진국인 거죠. 자, 선진국에서는 어떤 정책을 결정하려고 하면 다양한 참여자들이 막 참여하는 것이죠. 그러면 정책 결정은 어떻게 돼? 완전하게 합리적인 대안이 결정돼? 어떤 특정 집단이 죽자사자 반대하면 어느 정도 반영해 주잖아요, 그거를.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정치적 합리성 하에 약간 향상된 대안을 추구합니다. 약간 향상된 대안이 뭐야? 이전에 결정해 놓은 것에서 조금 향상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왜 그래? 급격하게 바꾸면 특정 참여자가 뭐 극렬하게 막 죽는다고 막 그래 버리니까 어떤 특정 참여자한테 극단적으로 나쁜 해가 되는 정책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선진국이 그렇습니다. 선진국이 완벽한 대안을 선택하지 못하고, 완벽한 대안을 선택하려면 완전히 기존 정책을 없애버리고 완전히 합리적인 새로운 안을 딱 선택해야 하는 것이 완벽한 안을 선택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면 참여자들 중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극렬하게 저항하니까 그걸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년도 결정에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서 조금 나아진 거 정하는 것이, 그것이 선진국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 점증 모형이 정치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해서, 그 말이 여러 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전년도 거보다 너는 이렇게 주장한 거, 너는 이렇게 주장하니까 네가 주장한 것은 이만큼 받아들이고 네가 주장한 것도 조금 받아들여서 전년도 결정보다 조금 나은 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점증 모형, 선진국 모형입니다. 자, 혼합 모형은 합리 모형 플러스 점증 모형이에요. 두 개를 결합하는 것이죠. 합리 모형 플러스 점증 모형이 혼합 모형이고요. 최종 모형은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겁니다. 두 개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 최적 모형입니다. 그래서 자, 한번 좀 보시면, 합리 모형부터, 합리 모형의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좀 구별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최고 중요한 것을 구별하고 나머지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되는 단어를 조금씩 동그라미 쳐가지고 그 정도 좀 숙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리 모형은 완전한 합리성을 전제로 해서 최적 대안을 도출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합리성과 완전한 정보 환경 등을 전제로 해서 목표 달성의 극대화를 위한 합리적 대안의 탐색 선택을 추구하는 규범적 이상적 정책 결정 모형이 바로 이 합리 모형이고요. 니은에 모든 대안을 포괄적으로 검토해. 그래서 최적 대안을 도출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 문제가 있어. 모든 대안을 다 검토한 다음에 최적 대안을 선택한대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론적인 거지, 이론적인 거. 자, 디귿의 합리적 경제인관을 바탕으로 관리과학과 비용 편익 분석을 수용하고, 이 관리과학, 비용 편익 분석 다 경제학적 방법입니다. 비용 편익 분석. 어떤 정책을 도입하려고 그래. 들어가는 비용하고 산출하고 계산해가지고 비용분의 산출이 1이 넘으면 도입해도 되고, 비용분의 산출이 1이 안 되면
도입하면 안 되고 그것이 이 비용 편익 분석입니다. 딱 경제학적 그거죠. 경제학적 방법이에요. 우리 공조직은 목표 자체가 공이기 때문에 편익 자체를 수치로 나타내길 수 없는 분야도 엄청 많아. 그래서 비용 편익 분석을 적용할 수 없는 분야도 엄청 많습니다. 아니 청렴한 세상을 위해서 어떤 나라 예산을 쏟아붓는다. 청렴한 세상의 편익이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 그렇죠. 그래서 공조직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분야가 많이 있죠. 어쨌든 관리과학과 비용 편익 분석을 수용하고 목표 수단 분석. 이 목표 수단 분석이라는 말이 목표는 정해진 것으로 보고 수단을 엄청나게 검색해서 수단을 선택한다는 것이 목표 수단 분석입니다. 목표 수단 분석이 목표와 수단의 일방적인 관계를 전제하는 것이 목표 수단 분석입니다. 목표는 정해진 것으로 보고 수단을 모조리 탐색해서 최적의 수단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목표 수단 분석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 완전한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경제학적 시각 이런 것들입니다. 자, 리을에 선례나 매몰 비용을 무시합니다. 모든 대안을 검토해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매몰 비용을 고려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이전의 정책을 고려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정책에서 쏟아부은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존의 정책을 싸그리 다 무시해버리면 기존에 쏟아부은 예산이 낭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몰 비용을 고려한다고 하면 기존의 정책에서 조금 나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매몰 비용을 고려하는 것이고, 매몰 비용을 무시한다고 하는 것은 기존 정책 다 없애버리고 기존 정책 다 그냥 염두에 두지 않고서 완전히 그냥 최고 좋은 대안이라고 선택하는 새로운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매몰 비용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 모형은 기존 정책 생각하지 않고 모든 새로운 대안을 다 검토한 다음에 최적의 대안을 그냥 선택해버린 거지 않습니까? 기존 대안 상관없이, 기존 정책 상관없이. 그러니까 매몰 비용을 무시하는 것이죠. 매몰 비용을 고려한다고 하면 선진국형 모형이 되는 것이죠. 기존 정책에서 조금 나아진 것을 선택하는 것이 매몰 비용을 고려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자, 한계를 보시면 이상적이고 규범적인 모형인데 현실 설명력에는 한계가 있죠. 현실적으로 공무원이 어떤 정책을 결정하면서 모든 대안을 다 검색해? 모든 대안을 다 검색할 능력도 없을 뿐더러 모든 대안을 검색할 자세도 안 돼 있고 현실에서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자, 니은 모든 대안을 검색한다는 것은 정보가 완벽해야 모든 대안을 검색하는 것인데 정보가 불완전해. 현실 세계는 정보가 불완전하고 인간 능력도 한계가 있고, 또 만약에 진짜 모든 대안을 다 검토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디귿에 그렇게 모든 대안을 다 검토한다면 분석에 있어서 과다한 시간과 노력이 소모돼서 너무 낭비적인 것이죠. 자, 리을에 경제적 합리성만 강조하고 정책 합리성을 강조함으로써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적용에 한계가 있죠.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이익 집단의 의견을,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주민들이 극렬하게 정하고 있는데 그걸 해? 그럼 다음 투표에서 여당 날아가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에서는 좀 적용하기가 어려운 것이 이 합리 모형입니다. 자, 아래 기출 지문을 좀 보시면요. 기출 지문 기억에 점중주의적 패러다임은 지식 정보의 완전성과 미래 예측의 확실성을 전제로 한다? 아니죠. 이게 합리 모형이죠. 합리 모형. 합리 모형인데 점중주의적 패러다임이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저 지문 자체는 간단해. 물론 이제 어려운 지문도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책 결정 모형에서 이제 출제가 된다면, 아니 행정학에서 조금 확장하면 이게 나온다니까 이게. 왜냐 쓰레기통 모형은 여러 번 나왔으니까. 그래서 행정학 안에서 조금 확장되면 이게 정책 결정 모형이 나올 거예요. 그때 나올 때 지금까지 안 나오던 것이 나오는 것이니까 쉬운 문제가 나올 거예요. 쉬운 문제가. 그래서 이렇게 제가 여기다가 기출 지문 넣어놓은 거 이 정도만 숙지하실 수 있을 정도만 되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 만족 모형은 사이몬과 마치가 합리 모형의 현실적 제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주창한 것으로서 현실적인 의사결정이란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대안의 선택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는 의사결정 모형이 만족 모형입니다. 즉 만족 모형은 이런 겁니다. 야, 모든 대안을 다 검토한다고 합리 모형에서 뻥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실제 정책 결정은 그냥 검토 가능한 한 서너 가지 안을 딱 검토하다가 이거 괜찮네 하면 그거 그냥 선택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만족 모형입니다. 그래서 내용의 니은에 경제인이 아닌 행정인, 어떤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한 제한된 합리성을 추구하는 그걸 갖다가 이제 사이몬이 행정인이라고 명명을 했어요. 모든 대안을 검토하지 않고 현실적인 제약을 감안해서 행정을 하는 그런 사람을 이제 행정인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리 모형이 경제인이라면 만족 모형에 있어서의 공무원은 행정인이 되는 것이죠. 제한된 합리성을 추구하는. 자, 리을에 최적 대안이 아니라 만족 대안을 선택하고요. 한계를 보시면
아니 만족할 만한 곳에서 선택한다고 하는데 그 만족이 도대체 뭐요? 어느 선에서 선택하냐고. 이게 뭔 말이냐면요, 여러분. 우리 경제학에서 분석을 할 때 인간을 완전한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가정하고 경제학 분석을 합니다. 오케이? 경제학에서. 근데 인간이 진짜 완벽하게 합리적이에요? 합리적이지 않죠. 그러나 연구 모형에서는 인간을 완전히 합리적인 존재라고 하고 어떤 현상을 바라보고 미래를 예측해. 그것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인간이 약간 불합리하죠. 그 약간 불합리한 것을 어떻게 연구 모형에다 반영을 하냐고. 그래서 경제학에서 완전한 합리적인 인간들이 모여 있다고 가정하고 경제학에서 논리를 전개합니다. 우리는 인간이 다 완벽히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 그러나 연구 모형에서는 인간이 완전히 합리적이라는 가정하에 어떤 이론이라든가 미래 예측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그것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 인간이 일부 불합리한 것은 아는데 일부 불합리한 것을 알기 때문에 일부 불합리한 것을 연구 모형에다 집어넣어. 거기서 왜곡이 발생하는 것이죠. 왜곡이 발생해가지고 인간이 조금 불합리하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 연구자가 그걸 반영해서 미래를 예측해. 그렇게 예측한 미래보다 인간이 그냥 완전히 합리적인 인간이라고 바라보고 미래를 예측한 것이 훨씬 더 정확하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경제학에서 인간이 완벽히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인간이 완벽히 합리적인 것을 전제로 해서 연구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하는 거예요. 행정학도 마찬가지죠. 아니 만족무형이 현실 설명력은 높죠. 야 모든 대안을 다 검토한다고? 야 대한민국 공무원 중에서 모든 대안을 다 검토하는 그렇게 성실한 공무원이 어디 있어? 없죠. 없지만 그렇게 모든 대안을 다 검토해서 최고로 합리적으로 정책 결정을 한다는 전제하에 예측하고 얘기하고 하는 것들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만족무형을 얘기하는데 그 만족이 어디요? 그러면 만족무형에서 제대로 설명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만족무형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래서 한계가 만족 기준의 주관성으로 인해서 만족무형을 가지고 얘기하려면 유동적이고 객관적이 부족하고 막 애매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비판하는 겁니다. 자, 니은에 적당한 만족 대안을 추구한다고 하면 어떤 정책이 잘못됐을 때 뜯어 고친다는 그런 방향성이 적어져 버리죠. 합리 모형은 어떤 정책에 문제가 있어. 뭐 뜯어 고치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합리 모형이죠. 근데 만족 모형은 적정히 만족하는 수준에서 정책이 결정된다는 것은 곧 현실의 불합리성을 받아들인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니네 현실의 불합리성을 받아들이는 보수적인 견해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이 가능한 것이 만족 모형이고요. 여러분 지문을 보시면 기억에 만족 모형은 모든 대안을 탐색한 후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합니까? 아니죠. 몇 개 대안을 현실적으로 검토 가능한 몇 개 대안을 검토해서 좀 괜찮은 안이 있어. 만족스럽네. 이 정도 안에서 선택하는 것이 만족 모형입니다. 그래서 모든 대안을 탐색하는 것은 합리 모형이고 만족 모형은 몇 가지 대안만 탐색하는 겁니다. 자, 아래 그 표는 한번 봐주십시오. 봐주시고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점증 모형. 점증 모형이 합리 모형의 정반대에 있는 겁니다. 점증 모형이 합리 모형의 정반대편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점증 모형 내용이 린드블롬과 율다브스키가 제시한 모형으로 정책 결정은 기존 정책을 토대로 해서 그보다 약간 향상된 대안을 추구하는 점증적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는 정책 결정 모형이 이 점증 모형입니다. 기존의 정책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죠. 기존의 정책에서 약간 향상된 거. 기존의 정책을 왜 유지해? 많은 사람들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정책을 막 우락가리해 완전히 막 뜯어고쳐. 그러면 뜯어고치는 것 때문에 심각하게 피해를 보는 집단이 가만히 있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점증 모형을 다원화된 사회 모형, 선진국 모형이라고 합니다.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집단들이 자기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그런 권리와 그런 실행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기존의 정책이 있는데 그걸 막 완전히 뜯어고쳐서 우리한테 불리한 것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럼 뭐 청와대 밀고 들어가려고 막 시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선진국 모형입니다. 자, 니은을 보시면 의사결정에서 선택되는 대안은 기존의 정책이나 결정을 점증적으로 수정하는 것이며 의사결정은 부분적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이 과정에서 목표와 수단은 상호 조절되며 대안 분석의 범위는 크게 제약을 받는다고 봅니다. 즉 점증 모형에서는 목표와 수단이 딱 정해진 것이 아니에요. 아까 합리 모형에서는 목표라는 것이 딱 정해진 상태에서 수단 여러 가지 수단에서 그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점증 모형에서는 목표 수단이 딱 정해진 것이 아니라 목표도 집단들이 막
이 시민들이 참여하고 하면서 목표 자체도 바뀔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점증 모형입니다. 그래서 표현을 의사결정은 부분적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목표 수단은 상호 조절되며, 즉 목표가 딱 주어진 것이 아닌 것이죠. 목표도 변경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이 점증 모형이고요. 리을의 정치적 합리성을 중시함으로써 다원주의 사회를 배경으로 하는 선진국 모형입니다. 서로 막 참여해서 강하게 주장하면 조금 양보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감안하는 것이 이 점증 모형입니다. 자, 한계를 보면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는 적응력이 약하죠. 안정된 사회, 선진국에서는 막 서로 막 데모하고 막 하면서 서로 막 반대하고 막 하면서 서로 반대하면서 또 막 적절하게 타협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속에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인데, 이 급변하는 환경 변화, 개발도상국 또는 후진국 이런 데서는 적용하기가 힘들죠. 왜냐?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서는 자원 자체가 얼마 없지 않습니까? 나라 예산 자체가 얼마 없어요. 그런데 여러 사람의 의견을 받아서 어떻게 하냐고. 그 나라를 선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분야에 그냥 예산을 쏟아 부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은. 그래서 모두한테 이득이 되는 정책을 선택할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사람의 의견을 다 받아들여서 모든 사람한테 이득이 되는 정책을 선택해서 거기다가 예산을 쏟아 부으면 선도적으로 발전해 나가지 못하는 것이지,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은. 그래서 한계 기억에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는 적응력이 취약하고 개발도상국에 적용하기는 힘들다. 니은의 쇄신과 발전이 어려워서 보수성을 띠며, 왜냐? 이전에 기존 정책을 조금 개선하는 데에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니까 보수성을 띠며 문제의 근본적 치유가 곤란하고 불평등한 사회를 용인한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디귿의 점증적 성격으로 인해서 감축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나라 예산을 정하면 딱 그거지 않습니까? 전년도 예산에서 조금 증액되잖아요. 그죠? 다 점증적으로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굉장히 선진국이 돼서 이제 예산을 정할 때 전년도 정책은 거의 그대로 놔두면서 조금 증액하든지 또 몇 가지 새로운 사업 같은 거 포함시켜가지고 전년도 예산이 뭐 300조였다면 내년에는 뭐 한 320조, 그 다음에 한 340조 이런 식으로 점증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우리 정부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점증주의적으로 결정되는 예입니다. 예. 자, 지문을 보시면 지문. 기억, 합리 모형은 국가 권력이 사회 각 계층에 분산된 사회에서 주로 활용된다. 국가 권력이 사회 각 계층에 분산된 사회가 어떤 사회죠? 민주화된 사회죠. 선진국이고. 그래서 합리 모형은 선진국 모형이 아닙니다. 여기 지금 이런 선진국 모형은 점증 모형이에요. 점증 모형에다 써야 할 것을 합리 모형에다 써서 틀렸고요. 자, 밑에 합리 모형하고 점증 모형 이렇게 비교해 놨는데요. 여기서 이제 하나만 좀 설명드리면, 합리 모형은 이상적 규범적이죠. 모든 대안을 검토해서 최종의 대안을 선택해야 한다니까. 이상적이고 또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정책이라는 것은 최고의 대안이 선택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규범적인 것이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야 하잖아, 정부는. 그러니까 이제 규범적인 것이고. 자, 점증 모형은 현실적이죠. 현실의 정책 결정이 다양한 참여자들의 협상, 타협 이런 것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근데 규범적이란 말이 거기부터. 이건 뭐죠? 이건 점증주의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여러분 점증주의자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합리 모형, 합리주의자들이 야, 우리는 바람직한 사회를 향해서 뜯어 고치고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거야. 우리처럼 바람직한 사회를 향해서 변해가는 것이 맞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점증주의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니네가 뜯어 고치는 것보다 우리가 뜯어 고치는 것이 더 많이 뜯어 고쳐. 왜 그래? 니네는 한 번에 딱 뜯어 고친 다음에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오케이? 이 합리주의자들은 한 번에 딱 고쳐. 그러면 가만히 있는 겁니다. 다음에 고쳐질 때까지. 점증주의자들은 목표와 수단이 연동돼 있어요. 점증주의에서는. 즉 목표를 정할 때도 살짝 고치는 거야. 그러나 정책을 집행하면서도 끊임없이 고쳐나가요. 그래서 점증주의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야, 니네 합리주의자들이 한 번에 뜯어 고친 것보다 우리가 조금씩 뜯어 고친 것이 더 자주 뜯어 고치면 니네보다 훨씬 더 많이 고쳐. 그래서 점증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이 점증주의가 현실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정책 결정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합리 모형으로 그냥 한 번에 확 뜯어 고치려고 하면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확 뜯어 고치냐. 능력이 부족한 우리 인간들은 조금씩 자주 뜯어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점증적으로. 그래서 점증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이 규범적이라는 말이 현실의 정책 결정을 점증주의가 더 잘 설명할 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로 변화해 가려면 정책 결정이 점증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말고, 아니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한꺼번에 확 뜯어 고치려고 그러면
늪에 빠진다고 보는 것이죠. 점증주의자들은. 그 사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많이 뜯어 고치려면 점증적으로 자주 조금씩 자주 뜯어 고쳐야 그 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간다고 하는 것이 바로 점증주의자들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주범적도 되는 것이죠. 사회가 잘 되려면 점증주의적으로 정책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까지 주장하는 것이 점증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범적이라는 표현이 거기 들어가는 것이고요. 자, 호남 모형은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을 합한 겁니다. 그래서 호남 모형은 자, 엣지오니가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을 절충한 것으로 기본적 결정에는 합리 모형, 부분적 결정에는 점증 모형을 적용한 모형이에요. 이해 가시죠? 기본적 결정에는 합리 모형, 그다음에 부분적 결정에는 점증 모형. 그래서 디귿의 합리 모형이 전체주의 사회, 점증 모형이 다원주의 사회에 부합하다면 호남 모형은 능동적 사회에 부합하다. 이 능동적 사회라는 말이 왜 나와? 아니, 합리 모형은 정책 결정할 때만 뜯어 고치는 거예요. 점증 모형은 정책 결정이 한 방에 이루어지지 않고 조금씩 뜯어 고쳐 나가는 거예요. 호남 모형은 기본적인 결정은 합리 모형으로 뜯어 고치고 또 세부적인 결정은 점증주의로 접근해서 또 계속 조금씩 뜯어 고치고, 그러니까 호남 모형으로 어떤 정책을 바라보면 정책은 계속 고쳐지고 있는 거예요. 기본 결정할 때 한꺼번에 확 뜯어 고친 다음에 세부적으로 집행하면서도 조금씩 계속 뜯어 고쳐 나가는 거예요. 즉 호남 모형에서 바라보는 정책은 계속 뜯어 고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능동적인 사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한계를 보시면 합리 모형의 변형에 불과해서 이론적 독창성이 결여됐다. 그래서 합리 모형하고 점증 모형 합한 것이 그냥 호남 모형이기 때문에 이론적인 독창성이 별로 없다. 그 다음에 니은 근본적인 결정, 부분적인 결정을 구분할 제대로 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 근본적인 결정에는 합리 모형을 적용하고 부분적인 결정에는 점증 모형을 적용한다는데 도대체 근본적인 결정은 뭐고 부분적인 결정은 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지문을 보시면 만종모형에서는 정책 결정을 근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호남 모형이죠. 근본적 결정과 부분적 결정으로 구분해서 근본적 결정에는 합리 모형, 부분적 결정에는 점증 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호남 모형이죠. 그래서 거기다가 호남 모형을 내렸는데 만종 모형을 넣어서 틀렸고요. 자, 최종 모형은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을 극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예켈 드로어가 합리 모형의 비현실성과 점증 모형의 보수성을 극복하고자 제시한 모형이고요. 정책 결정 준비 단계에서부터 정책 집행 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책 과정에 대해서 새롭게 검토되어야 최적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하며 경제적 합리성에 대해서 직관이나 판단력과 같은 초합리성도 중시해야 한다는 모형이 최종 모형입니다. 그래서 최종 모형에서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이 상위 정책 결정 또는 이것을 메타 결정이라고 합니다. 상위 정책 또는 상위 정책 결정, 그것을 메타 결정 또는 메타 정책 결정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상위 정책 또는 메타 결정이 뭐냐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시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결정해야, 그러니까 즉 정책 결정 체계에 대한 정책이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려운데요. 자, 그다음에 밑에 초합리성도 중시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종 모형에서는 상위 정책 결정, 메타 결정, 상위 정책 결정, 메타 결정하고 초합리성, 이 두 가지가 나오면 그냥 최종 모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상위 정책 결정, 메타 결정이 뭐냐면 우리 승진심사위원회를 할 때 야, 이번에는 그냥 누구 친하다고 해서 그냥 승진시켜주지 말고 일을 열심히 한 사람 승진시켜주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좋은 거죠. 좋은 건데 이 최종 모형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네 말대로 진짜 제대로 일한 사람을 승진시켜주려면 승진심사위원회에서 누구를 승진시켜줘야 되느냐, 이걸 따지기 이전에 그 이전에 승진심사위원회 자체를 제대로 구성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케이? 그러니까 정책 결정을 할 때 정책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따지기 전에 정책 결정 체계 자체에 대한 정책 결정이 제대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려운데, 그래서 아까 승진심사위원회로 하자면 딱 맞습니다. 뭐냐면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이번에는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을 뽑아주자라는 정책, 그 정책보다 그 이전에 승진심사위원회에 윤리관이 제대로 박혀있고 특정 출신들만이 아니고 골고루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제대로 된 사람을 승진시키는 것에 더 앞선 일이라는 거, 더 중요하고 더 앞선 일이라는 거. 여러분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그냥 승진심사위원은 이상한 사람들을 위원을 넣으면서 야, 이번에는 제대로 된 사람을 승진시켜줘, 정하겠어요? 구성 자체가, 승진심사위원회 구성 자체가 이상한데, 그래서 제대로 일한 사람을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선발하려면 승진심사위원회 자체를 제대로 구성해야 되는 것이죠. 그 말이 이 상위 정책 결정 또는 메타 결정 이겁니다. 자, 초합리성은 경제적 합리성뿐만 아니라 직관, 영감,
이런 것들이 더해져야 최적의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최종 모형입니다. 자, 한계를 보시면 자, 기본적으로 경제적 합리성을 중시해서 정치적 합리성을 강화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고요. 자, 두 번째, 영감이나 직관을 강조함으로써 신비주의적 성격이 비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어떤 학문 또는 논문에다가 야, 네 논문은 좀 신비주의적이야. 이 말이 뭔 말인지 아세요? 야, 네 논문은 논문도 아니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최종 모형은 다 좋아. 이 상위 정책 결정, 메타 결정 여기까지 얘기 때는 좋았어. 여러분 일리가 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메타 결정, 상위 정책 결정. 근데 초합리성 얘기하면서 이건 그냥 끝났어. 학자들이 완전 무시하는 이론이 이 최종 모형입니다. 왜? 초합리성을 얘기해버리면 과학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죠. 엉뚱한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 결정, 어떤 과학적인 학문을 얘기하면서 직관, 영감 이런 것들을 얘기해버리면 더 이상 학문적으로 대화하지 말자는 얘기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합리성을 얘기함으로써 신비주의적 성격, 한마디로 네 최종 모형은 학문도 아니다, 논문도 아니다 이렇게 다른 학자들이 비판하고 있는 것이 이 최종 모형입니다. 자, 지문을 보시면 합리 모형은 양적 분석과 함께 질적 분석 결과도 중요한 고려 요인으로 인정한다. 이 양적 분석, 질적 분석이 뭐예요? 아까 초합리성 이게 질적 분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양적 분석, 질적 분석 이렇게 함께 나오면 최종 모형이 나와야 됩니다. 합리 모형이 아니라. 자, 니은의 드로어의 메타 정책 결정이란 정책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정책 평가를 위한 정책 결정이다? 아닙니다. 정책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정책 결정을 위한 정책 결정입니다. 즉, 그냥 정책 결정이 앞단계의 정책이에요. 정책 결정을 하고 나서 후에 평가가 아니라 뒷단계가 아니라 앞단계입니다. 저 디귿의 초합리성을 강조하는 최종 모형은 합리적 사고를 포기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종 모형은 합리적 사고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합리 모형에 더 가까운 것이 최종 모형입니다. 여러분 저기 좀 쉬었다가 저 25분에 시작할게요. 죄송합니다.